양국? 양국이라 하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발언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말이잖아. 한국 때문에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 몰라? 중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중국인 정서를 제대로 알라고. 중국의 유명 SNS 웨이보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연예부 기사를 쓰던 미국 기자가 겪은 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온라인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정식 방송국만큼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의 기사는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내노라 하는 방송 기자보다 저의 조사 내용이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기저기 스카웃 제의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명성은 좋을지 몰라도 일할 때 제약이 많거든요. 기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 점이 제일 크죠. 특정 내용은 부당하게 가려야 한다든가 누구 편을 드는 식의 기고를 쓰라고 하는 등등 말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온라인 기자가 저에게는 딱입니다. 기자 일을 하는 건 제가 뭔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걸 좋아해서예요. 분야는 가리지 않지만 특히 연예부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의 스캔들뿐만 아니라 남몰래 선행하는 일까지 제대로 알아보죠. 그런 제가 요즘은 국방부 기자로 바꿔야 하나 갈등이 생겨요. 연예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주 무대가 할리우드였다가 2017년 즈음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을 통해 한국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적당히 발랄하고 운치 있는 느낌의 포크송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는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2018년에는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차지하는 대이변이 발생했거든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것은 미국 대중들 사이에 최고 히트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가수도 아닌 한국 가수가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후에도 한국은 소위 미국인 전용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4개의 상을 휩쓸었고 같은 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 또 1위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전 세계의 경제 중심인 이곳 미국을 단번에 삼킬 듯 했죠. 연예부 기자로서 글 쓸 거리가 많아 그때 정말 한국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 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집 친구가 너무 잘나서 질투가 났던 걸까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한 기관에서 두 나라의 관계 증진에 공헌한 공로가 크다며 벤플리트 상을 줬어요. 그 자리에서 팀의 리더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국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며 의미 있는 수상소감을 밝혔었죠. 저도 이 소식에 대해 한창 기사를 쓰고 있을 때라 한국전쟁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을 보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저는 리더가 정말 자리에 맞게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뚱맞게 중국 네티즌들이 양국이라 하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발언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말이잖아. 하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티즌들은 그렇다 쳐도 뭔가 트집을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중국 매체들도 덩달아 한국 전쟁에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네티즌들을 부추기는 거 있죠. 거기까진 그렇다 쳐도 이상한 군중 심리 때문인지 이 일이 일파만파 퍼지더니 급기야 중국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며 중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중국인 정서를 제대로 알라고 SNS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중국 네티즌은 한국 전쟁에 대한 완전히 일방적인 한국의 태도는 중국의 네티즌을 화나게 했고 한국은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식의 글들이 도배가 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국과 한국의 동맹과 관련한 일이었고 미국의 기관에서 두 나라 관계의 증진에 기여했다고 상을 주는데 그럼 거기서 양국이 잘해보자고 말하지 뜬금없이 중국의 희생이 고맙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제가 일반적인 논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희생이 너무나 큰데 미국만 옹호하는 메시지였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로서 이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기자라는 직업의 묘미예요. 진실을 파헤치는 것 말이에요.
저는 학창시절 세계사 수업에서 아주 잠시 들었던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날짜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공군이 어떻게 했는지 등 며칠에 거쳐 자료를 모았는데요. 제가 조사한 자료가 다가 아닐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국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속에 시진핑 주석은 애국주의, 영웅주의를 앞세우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중국에서는 6.25를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고 중국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항미원조 전쟁으로 부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6.25 전쟁은 남한의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미국 정부가 간섭을 했으니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입장이었죠. 처음엔 진짜인가 싶어 너무 놀랐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의 이런 시각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구나. 예전에도 이런 식의 우기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이미 공식적으로도 북한의 남침이 확실한데 남한의 북침이라니 이건 세계인들을 멍충이로 아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6.25 전쟁 참전 기념 행사에서 직접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역시 국제 언론에는 시진핑의 이런 발언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하는 액션이라는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방탄소년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이 중국에서는 어찌나 파장이 컸는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나섰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 중에서는 비싼 광고료를 주고 BTS를 내세운 제품들이 있었는데 죄다 광고를 내리고 분위기를 봐야 했고요. 특히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의 제품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연예인의 말에 중국 네티즌이 이렇게 발끈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비욘세라 불리는 가수 이효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명을 짓는 일이 있었는데 마오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마오는 마치 호주의 소수민족의 이름 같은데 왜 발끈하는 거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 중국 주석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거라면서 소속사까지 공격했다더군요. 설마 이효리 씨가 그런 의도로 했을까요? 아마 중국 생각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을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오는 일본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누가 봐도 마오쩌둥을 가리키는 건 아닌데 말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중국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그렇게 과격한 애국주의 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10대부터 30대에 속한 중국 네티즌들은 역설적이게도 한류의 열렬한 팬인데 이들은 SNS를 오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를 누리지만 누구보다 민족 자부심과 집단성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민주화 사태가 있었던 이후부터 중국은 학교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했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거의 강제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역사와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더군요. 특히 소위 펀칭, 즉 분노하는 청년으로 불리는 젊은 층은 SNS를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티베트 문제에도 예민해요. 아니 중국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다 예민해요. 미국 프로농구의 팀 단장이 홍콩 지지 의사를 밝히자마자 중국 네티즌은 집단으로 NBA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진짜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했는데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의 네티즌들이니 앞으로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한국의 팬으로서 저도 지켜보겠지만 한국인 여러분이 중국의 이런 세태를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예부 기자로 시작했지만 이런 왜곡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군사동맹에 차질이 생겨 한국의 국방 정세가 조금 걱정이 되다 보니 한국 군사력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을 단순히 한국군과 북한군의 대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군은 전쟁 초반 3개월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그 뒤 약 3년 동안은 중국군과의 싸움이었죠. 거기다 6.25 전쟁은 오래갈 전쟁이 아니었고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분노의 북진이 시작되면서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진격해 올라가서 사실은 몇 달 만에 한국의 자유통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인데
뜬금없이 중국의 개입으로 달라지고 기약 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는 물론 분담까지 되었는데도 중국은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커녕 자신들이 침략자 미국을 물리쳤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건대 제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과 한국의 인구수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어 돈 많은 한국은 알아서 핵을 보유해라고 하며 군사협력이 끊어지면 저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군사력이 어떤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력이 깡패잖아요. 한국은 5천만 인구인데 중국은 14억이 훨씬 넘는 숫자이니 체급 자체가 다른 게임 같거든요. 숫자로 보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아니에요. 물론 군사력이 강할 줄 알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몇 년째 끌고 가는 등의 의외의 군사력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고 한국이 군사력, 경제력 합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므로 외교관계를 통한 도움을 받으면 승산이 꽤 높지 않나 싶기도 해요. 실제로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년대 이후 한국군이 중공군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싸울 정도로 전력이 강화되었고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방부 기자로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군사라는 게 한 나라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 연예부 기자 때와는 진중함이 정말 다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공부하면서 진로 전환을 고려해봅니다. 다음 미국 대선 때까지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과거 중국은 여러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등이 한족 본거지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인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중국의 역사 왜곡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아 공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2002년부터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시작된 동북 공정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인데 다민족 국가인 중국 민족들을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중국 통일 강화를 위해 추진된 학술 연구입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 정권이라 주장하며 한국의 역사 형성 과정을 왜곡한 사실이 있었죠. 2007년 5년간의 동북 공정이 끝났지만 지금은 동북 공정에서 논의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22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였습니다. 해당 전시회는 한중일 세 나라 국가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청동기 유물 특별전인데 중국 베이징의 심장부인 천안문 광장 옆에 있는 국가박물관에서 한중일 청동기 유물 50점을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까지도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시회에서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한 한국사 연표를 게시한 데다 해당 연표 아래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내용이라고 버젓이 거짓 설명을 달아놓아 역사 왜곡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차례, 한국 외교부도 한 차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하자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연표도 함께 치웠습니다. 중국의 명백한 편집,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연표를 수정하는 대신 연표를 철거하는 우회로를 택해서 비난을 산 일도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넘어 자국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국의 문화까지 자국의 역사라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타깃은 최근 문화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정식으로 수입하지는 못하지만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표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드라마, 예능, 음악방송 등 TV 프로그램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모방했죠.
SBS의 영재 발굴단을 모방한 훈한 위성 TV의 신기한 아이, TVN의 삼시세끼를 모방한 동경하는 3, 엠넷의 프로듀스 101을 모방한 우상연습생 등 2018년에만 최소 34개의 프로그램이 중국의 표절 피해를 봤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중국 방송사들은 한국 문화 표절에 이어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하는 등 점점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게임 회사 넥슨은 2017년 PC 온라인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를 표절한 중국 업체 7곳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복, 한식 등 모든 한국의 전통 생활 양식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왜곡을 넘어 세종대왕 손흥민 선수까지 중국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중국의 이러한 왜곡은 정식 역사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식 왜곡 역사를 받아들일 것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왜곡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이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교수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학자이자 국제관계학으로 국제정세에 해박한 지식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조셉 나이 교수입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이자 현재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또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미정부 관료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와 구분되고 문화와 가치관 등에서 발현되는 힘을 말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으로 특히 한국 소프트파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21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소프트파워 관련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프트파워에는 국가의 문화, 국내적 가치와 대외적 정책이란 세 가지 자원이 있는데 한국은 K-팝과 대중문화 등 문화 측면의 소프트파워를 잘 타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경제적 성공이 있었고 좀 변덕스럽지만 활기차고 성공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위대한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죠. 조셉 나이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중국의 경우 소프트파워 강화에 연간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소프트파워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뭘까요? 2007년 중국 후진타워 당시 주석은 중국이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며 중국 사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하여 중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설립한 기관인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에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FBI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라고 밝힌 사실도 있죠. 또 슬로바키아의 공자학원 원장이 중국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학자들을 상대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자학원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 도리스 리우 감독은 공자라는 미명 하에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공자학원의 침투 과정과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 추방 운동을 여과 없이 반영하기도 했죠. 2020년 들어서 서방권을 중심으로 공자학원이 폐쇄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23곳이 문을 닫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80곳이 퇴출당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도 중국 공자학원 실태조사 검토라는 명목하에 일본의 공자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죠.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한류, 그리고 각 나라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공자학원, 이것이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한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가 글로벌 혁신지수에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차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K-팝의 인기는 물론
칸, 미국 아카데미 등 세계의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의 수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 전 세계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이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로 펼칠 소프트 파워 강국 한국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